자, 이제 차츰 하반기 시장과 경제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겪고 있는 어떤 기저효과는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국내외를 비롯한 경제는 어떤지 또 시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은 코로나하고 비교하셨을 때는 네. 상당 부분 회복된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경제 지표 자체가 지금 성장률 전망치 나오는 게 수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네. 3%나 4%나 어떤 숫자냐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3월 일부러 제가 OECD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린 이유가 3월, 12월 그 다음에 9월하고 12월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숫자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좋게 보였다가 네. 그게 코로나가 생각보다는 회복이 빠르네라고 하면서 점점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물론 YOY로 보셨을 때 이 상황부터 기저효과가 피크를 찍고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 지수 숫자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OY 숫자가 꺾여 내려가는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인데 전체 숫자가 회복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사실 요즘에 리오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오픈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제 숫자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실 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경제가 분명히 YOY를 많이 보십니다. 그렇긴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YOY를 올해는 보시면은 약간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죠.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안 좋아 보이네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경제 자체가 꺾일 수 있다거나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가 회복된다에 초점을 두고 이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 우리의 시장 참가자들을 가장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주요한 요인은 인플레이션 우려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번 주에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기저효과 반영됐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5월 아니면 6월 수치가 지금 5월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5, 6월이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저효과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구간에 이미 미국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기저효과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모멘텀 효과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는 효과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PPI가 상승을 하면서 그걸 따라서 원래는 CPI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PPI는 제품 가격 중간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CPI는 기업의 판매 가격이니까 원래는 비용이 상승하는 걸 판매 가격이 따라가는 구간이었었는데 맞아요. 네. 이번에 중국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 미국 소비자 물가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 PPI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비용이 상승한 걸 가격 전가를 다 못 시키고 있다는 소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재 업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미국은 그 기업의 마진율을 1분기에서 2분기를 조금 급격하게 낮추는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진율을 낮추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 보통 이제 마진율 같은 게 P 곱하기 Q로 생각을 하시면 네네네. 지금까지는 Q가 많이 못 늘어나더라도 P가 그래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랬죠, 네. 좋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P를 그렇게까지 못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파는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쵸,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미국 기업들이 이제 판매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 가격을 계속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냐라는 네네. 거에 대한 그렇죠. 의구심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그러면은 FOMC 회의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이퍼링 내용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6월에 테이퍼링 언급할 거다라는 거는 그래도 소수 의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8월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한번 언급을 해준 다음에 네네. 9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게 제일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11월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는 보고 있는데 언제쯤이요? 11월 FOMC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려면은 이미 뭐 물가도 높은 상황, 그다음에 고용도 괜찮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6월이든지 9월이든지 11월이든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네네. 사실은 그 시점을 지금 상황에서 과연 예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연준에서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단기적인 변동성 구간에는 언제든지 FOMC 기간에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좋은 점은 버냉키 의장이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는 그게 처음 나온 단어라서 쇼크였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참가하시는 누구든지 테이퍼링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진 이슈가 됐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테이퍼링이 과연 9월에 발표를 하면은 9월부터 반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네. 처음 얘기가 나왔던 4월부터 벌써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FOMC에서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와 혹은 없을 때 시나리오를 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4월부터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언급이 되건 안 되건 그냥 시장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사실 뭐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단기 투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그 테이퍼링이 언급된 이후에 특히 이머징 시장은 네네. 한 일주일 가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도 단기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씩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신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신경 쓰지 예. 않아도 될 정도 같다라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럼 테이퍼링이라는 언급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냐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뭐 1,200만 달러 정도의 그 채권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걸 줄이는 정도인지 아니면 좀 다른 정책들을 좀 고려하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정책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한데 네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QE의 그 액수를 줄이는 정책이 내년 2022년 1월부터 그다음에 말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건 좀 복잡한 건데 그 기준금리가 원래 이제 발표되는 거 중간 수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요거를 조금 올리는 정도로 그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는 다릅니다. 네네. 그런 정책들이 아마 안쪽에서는 진행이 될 텐데 원래 제로금리 때 사용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네네. 제로에서 2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0에 붙어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요걸 0.1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쓰려고 하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는 내년에 이제 1,200억 달러라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한 5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 네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금리의 변화 때문에. 예. 만약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좋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예. 근데 뭐 이코노미스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고 한데 이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예. 이러면 또 시장엔 갑자기 또 불안감이 엄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테이퍼링 나와도 금리 플랫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네네.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외국인들의 미국채 투자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예, 채권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테이퍼링이 일어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머징이 흔들립니다. 네네. 근데 이머징 애들이 외환보유고를 채워 넣기 시작할 때 미국채를 사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문제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준비한다라 그러면은 미국채를 매수하고요. 네네. 거기다가 달러도 테이퍼링이 되면은 국채가 줄어들거나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달러 반등을 예상해서 그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 또 미국채에 투자를 합니다. 그 미국채를 많이 산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위로 안 가고
멈춰 있을 가능성이 네네. 높고요. 과거 추세로 보셔도 테이퍼링 언급하고 QT를 진짜 시작한 다음에 네네. 시차가 금리 올라갈 때까지나 아니면 달러 올라갈 때까지 한 3,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 사실 근데 그 현상은 기존에도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이었었잖아요. 뭐 유동성 많고 뭐 이 채권에 대한 수요 많고.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금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거예요? 이 수급 요인이 네. 1, 2월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빨리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반응이 반 정도 됐었고요. 네네. 나머지 반은 바이든 대통령이 1.9조 달러 먼저 부양안 통과시킨 다음에 네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3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조를 하려면 도대체 국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되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물량이 엄청 늘어나니까는 금리가 팍 튀어버렸습니다. 네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걸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제 법인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가 하니까 그 수급 문제가 지금은 거의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이 막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아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 있는 가운데서 채권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급격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좀 낮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닐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하시니까요. 그쵸, 근데 네네. 한국 금리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혹시 네.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주열 총재나 이렇게 요번에 얘기하시는 게 다 네네. 기준금리 그러니까 개인 대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조금 잡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하더라도 이게 완화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 금리가 조금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긴 한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희 이코노미스트들도 그렇지만은 경제나 금리를 미국을 보면서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는 영향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경제와 시장에 대해서 좀 국내로 초점을 맞췄을 때 하반기 국내 경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시나요? 하반기 국내 경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애들보다 마이너스 구간 막 엄청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상승분도 미국이나 아니면 유로존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수출 기업이나 제조업 기업들 같은 애들을 중심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5, 6월에 이제 수출 금액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네네. YOY는 어떻게 해도 꺾여서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 네네. YOY가 꺾어서 내려오면은 결국에는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국내 기업들의 고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꺾이는 건 아닌데 네. 심리상으로 수출 기업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백신 보급률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시는 건 리오픈 쪽의 내수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거기다가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건설 투자 쪽이 특히나 조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에서 약간은 전환하는 모습이 나와서 민간 분양을 늘리는 쪽으로 네네. 나간다 보니까 건설 인가나 건설 인허가가 높아지면은 사실은 그게 6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설 투자가 6개월 후에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건설 투자나 아니면 내수 종목에는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예상한 대로 나와주면은 결국에는 수출 업종의 YOY가 꺾이더라도 네. 경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그래도 버티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 할 때도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괜찮다라고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경기 민간 업종 쪽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 활발하게 좀 움직이게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전망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 경기 민감 업종인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악유가 있는 부분인데 네네네. 성장주가 과연 좋을 것이냐 계속 그게 저는 가장 궁금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제 의견이긴 합니다. 저희 쪽 의견이긴 한데 네. 성장주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떤 거 실적을 그래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반기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거 생각 안 하시고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대감이나 심리는 맞아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실적이 진짜로 나오는지 보고 싶다라는 심리는 강해지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애들, 그다음에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들은 매수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사실 그 뭐 숫자 정리 안 되는, 그러니까 숫자가 증명되지 않는 기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더 활발할 것 같다라는 예.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광혁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발 성공 투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하시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